2000년대 초반에 한 조사에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이 유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은 아주 간단했어요. 유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의 학생들은 주로 효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중국의 학생들은 인과 예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적어도 한국 사람들에게 유교는 효를 가장 우선적으로 이해하는, 즉 유교를 효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일반 시민분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강의를 나가보면 노년층에 계신 분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자, 자식들하고 한 집에서 자식들의 부양을 받으며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조용히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제 기억으로 수천 명 분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물어봤지만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답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효를 강조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본다면 현실하고 상당히 격차가 있는 거죠. 우리 과거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3년상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 효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개인이 강조되고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개인화 경향 때문에 효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논어로 돌아가 보죠. 어느 날 제자인 제어가 공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3년씩이나 되는 상을 치르라고 하시는데 그거 너무 길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죠. 사계절은 1년을 단위로 바뀌지 않습니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다시 겨울 그리고 봄으로 돌아오는데 1년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이러한 것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야, 너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좋은 옷 입고 맛난 거 먹고 놀러 다니고 하면 즐겁냐?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그 품을 떠나는데 3년이 걸리니 부모와 헤어질 때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 말은 3년상과 관련된 논어에 등장하는 유명한 대화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3년상을 치렀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비난을 받았죠. 그런데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3년상을 치른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신문에 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도했던 답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아마도 그 사람은 다시 또 한 번 신문에 보도가 날 겁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혼을 당했더라고요. 되게 공감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우리 현대인들보다 효심이 깊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현대인들이 옛날 사람들만큼 부모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의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도 누구나 3년상을 치렀던 것은 아닙니다. 자, 양반의 경우에 토지가 있고 노비가 있고 따라서 부모님 묘소 근처에 움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았던 양반들의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이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했죠. 자, 20세기 초에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에서도 그랬고요. 전통 유교를 엄청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던 것이 바로 이 효입니다. 이 효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늘날의 인식이지만 전통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됐고 자식을 가계를 위해서 사고 팔기까지 했습니다. 가족의 생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체면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기도 했던 가부장제. 물론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잘못된 부분 때문에 유교가 커다란 비판을 받았던 것이었죠. 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특히 산업사회가 확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핵가족이 정착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효는 당연히 비현실적인 가치로 생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럼에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노년의 부모를 모시고 살겠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60%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가 되면서 이제는 점점 그 수치가 낮아집니다. 이제 10%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부모에 대한 부양을 강조하는 효는 핵가족의 보편화,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점점 쇠퇴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효를 새롭게 이해해야 될 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공자나 유학자들이 강조했던 효가 단지 3년상을 치르거나 노년이 된 부모의 부양을 강조하는 것, 바로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공자가 효를 말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따뜻한 감정의 교류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보살핌과 사랑, 바로 자애죠. 바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식의 부모에 대한 존경으로 이어지는 것. 바로 3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공자는 생각했던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맹자는 그 시대의 왕에게 바로 이 효를 강조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유학자들이 각각의 개인에게 효를 행할 것을 강조하고 설득했던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정책을 시행하는 왕에게 했던 요구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달리 말해서 모든 자식들이 자신의 부모를 잘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조건, 바로 그것을 왕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바로 이 왕은 국가의 상징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왕과 국가가 바로 그런 부양의 조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바로 이것이 맹자가 왕 앞에서 효를 강조했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렇게 말하죠. 노인들이 고깃국을 먹고 따뜻한 비단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바로 맹자가 말하는 효가 이루어진 사회를 서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체계적인 사회 안전망이 없던 시기에 노년층을 위한 사회 복지를 말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효는 당연히 개개인의 의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국가와 사회가 져야 되는 책임이기도 했던 겁니다. 바로 이게 유학자들이 말하는 효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그러한 효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비정규직이라는 불안한 일자리, 저임금, 그런 조건에서 생활하는 도시인들에게 부모를 부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친자식이 직접 부양하지 않더라도 사회가, 국가가 복지와 안전망을 제공한다면 분명히 한 분 한 분의 노인들 최소한의 인간적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받쳐준다면 그것은 개개인이 짊어지는 효가 사회, 국가, 그리고 기업이,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런 넓은 의미에서 효를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고령층 인구가 급팽창하는 오늘날 효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까요? 바로 민주주의 사회는 그런 것을 더욱 잘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정부, 국가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